안녕하세요. 오늘 다루게 될 작품은 상춘곡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상춘할 때 상춘곡 할 때 그 상자라는 것은 뭐냐면 맛볼 상자고 이 춘자가 봄춘자야. 그러면 봄을 갖다가 맛보는 노래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작품의 성격은 봄을 맞이하는 노래죠. 그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작품이고요. 서사 부분부터 이제 한 문장씩 따져가면서 독해를 한번 해봅시다. 서사 부분의 주제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홍진에 묻힌 분내 인의 생이 어떠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진이라는 것은 속세, 현실 세계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묻힌 분내, 묻혀서 사는 사람들이죠. 분이라는 건 사람이고요. 그럼 현실 속에서 묻혀 지는 사람들아, 내 삶이 어떠한고, 내 상해가 어떠한고 한번 봐라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 생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생애는 인생이란 뜻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내 생활하는 모습에서 삶과 생활이라는 뜻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내 생이 어떠한 거 봐라. 옛날 사람들이 즐겼다는 풍류를 미치는가 못 미치는가. 옛날 사람들이 즐겼다는 풍류, 바로 자연 속에 묻혀지는 그 옛 사람들의 정취를 쫓아가는지 못 쫓아가는지 한번 봐라 그런 얘기예요. 천재가 남자 몸이, 세상의 남자 몸이, 남자로 태어난 놈이, 남자 몸이 나 같은 사람이 하건만은 날만하니 나 같은 사람이 하다. 하다라는 것은 고전 문학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암기를 좀 해두세요. 많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천지가 남자로 태어난 놈이 나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은 이런 뜻이 되겠죠.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자연 속에 묻혀 지내는 이 지극한 즐거움이요. 지극한 즐거움을 왜 모른단 말이냐 그런 얘기예요. 수감 모욕이라는 것은 초가집을 뜻하는 조그마한 집이야. 조그마한 집을 갖다가 벽계수 앞에 두고 벽계수라는 것은 시냇물이고 시냇물 앞에다 지어놓고 소나무 대나무 송죽 소나무 대나무 우룰리에 울창한 숲속인데 리자라는 것은 속리자야. 내부를 뜻한다 이거죠. 내부를. 그럼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숲속에 풍월 주인이 되었구나. 풍월 주인이라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연 속의 주인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한번 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연 속에 묻혀 지내는 게 지극한 즐거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는 그 벽계수 앞에다가 시냇물 앞에다가 초가집을 갖다 지어놓고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숲속에서 자연 속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사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본사 일본에서는 봄의 흥취를 다룬다라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흥취야. 흥취라는 것은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봄을 갖다 즐긴다 그런 부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좀 읽어봅시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엊그제 겨울 지나서 봄이 왔대요. 응? 봄이. 근데 당연히 계절적 배경은 봄이 되겠죠. 근데 그 봄이 돌아오니까 도와 행화는 석양 속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와 행화라는 것은 복숭아꽃 살구꽃이거든. 행화가 살구꽃이야. 도화가 복숭아꽃이고 복숭아꽃 살구꽃이 어디에 피어있대요? 석양에. 리자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공부했었죠. 석양 속에 내부 석양 안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를 할 때 녹양방초라는 것은 버드나무와 풀들이야. 온갖 버드나무와 풀들은 새우 중에 푸르도다 그랬는데 새우라는 것은 가랑비를 뜻하는 겁니다. 요 새자가 가늘 새자야. 가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비가 되겠죠. 봄에 많이 내리는 비가 무슨 비야? 가랑비잖아. 그러니까 봄비가 가랑비가 푸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숭아꽃도 피고 살구꽃도 피고 노을이 져 있고 버드나무가 펴 있고 그다음 온갖 풀들이 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예쁜 비마저 내리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뭐에 비유한 거냐면 요 밑에 줄 지금 밑줄 그어져 있죠. 칼로 말하는가 붓으로 그리는가 그래서 빗댄 겁니다. 칼로 마름질하다는 얘기인데 마름질하다는 얘기는 옷을 만들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마치 옷을 만들어낸 것 같이 옷을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갖다 뭐에 빗댔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 옷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림에다가 비유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이 두 개 줄,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지금 뭐에 빗댔다? 하나는 옷에 빗댔고 하나는 그림에 빗댔다 그런 얘기야.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가 조화 신공 그랬는데 이 조물주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야. 하느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조화 신공이 조물주의 그 신비로운 솜씨가 모든 물건마다 헌사롭다. 헌사롭다로 앞으로 고전 문학에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암기합시다. 헌사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단스럽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밑에 또 봅시다. 숲을 속에 울고 있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그랬는데 숲을 속에 새가 운대. 응? 근데 그 새는 춘기 봄의 기운이야.
봄의 기운을 갖다가 이기지 못해서 못내 겨워서 겨우다는 얘기는 이기다 그런 뜻이야. 근데 앞에 못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기지 못하다 그런 얘기지. 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교태로다는 얘기는 아양을 떨고 있다 그런 얘기야. 아양 떨다. 하면서 아양 떠는 거야. 알겠죠? 그럼 숲을 속에 울고 있는 새는 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마다 아양을 떤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봄의 그 즐거움을 갖다가 만끽하면서 거기에 그 기운을 갖다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야? 새가 아니라 서정적자 작가 자신이겠죠. 그지? 그럼 이 새라는 것은 결국 작가가 그렇다 이거니까 새 속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투영시킨 게 되겠지. 그럼 새는 뭐가 돼? 감정, 이입을 갖다 쓴 게 되겠죠. 무라일체연이. 자, 무라일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똑같아져 버렸다 그런 얘기죠. 응? 아까 여기서 보면 새가 지금 감정이입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너와 내가 똑같아졌다 그런 얘기야. 감정이입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게 다 같아져 버렸다. 자연과 내가 똑같아졌다 이거야. 흥이야 다르겠느냐. 다 똑같다 그런 얘기죠. 시비에도 걸어보고 시비라는 것은 쌀인문이야. 쌀인문에도 걸어보고 정자에도 앉아보니 소요음영하면서 산일이 이렇게 적적한데 소요음영하다는 얘기는 천천히 걸으면서 실을 갖다 읊조리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천천히 거닐고 실을 읊조리면서 산일이 이렇게 한가로운데 한중진 및 한가로운 가운데서 즐기는 멋이 되겠죠. 한중, 한가한 한자 가운데 중자야. 한가한 가운데서 진미, 아름답게 즐기는 멋이 되겠죠. 참된 멋. 그것을 갖다 아는 사람 없이, 알리 없이, 아는 사람 없이 나만 혼자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글의 작가는요. 자신이 지금 혼자 있는 것을 갖다 슬퍼하는 게 아니죠. 그건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 속에 자기 자신이 묻혀서 무라일체가 돼서 이렇게 혼자 한가롭게 지내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본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본사 두 번째와 본사 세 번째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본사 두 번째하고 본사 세 번째에서 다루는 부분은 뭐냐면 본사 2번에서는 산수 구경을 권유합니다. 그 동네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라고 하죠. 산에 놀러 가자 이거야. 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등산 가자 이겁니다. 답청을 한 오늘하고 답청은 지진밟기라고 하는데 삼진날 3월 3일날 답청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지진받기는 오늘하고 욕기라는 건 뭐냐면 목욕이야. 목욕은 내일 하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뭐 하자 이거야. 산수 구경 가자, 등산 가자 그런 얘기죠.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에 조수하세 그랬는데 아침에는 나무를 캐고 나조라는 건 저녁 때야. 이거 나조를 잘못해가지고 낮이라고 해석하지 않도록 합시다. 저녁에 조수하자는 얘기는 낚시하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뭐 하라 이거야. 답청도 하고 채산도 하고 조수도 하자 그런 얘기죠. 답청 아까 뭐라고? 지진밟기. 채산은 뭐라고요? 나물 캐는 거. 조수는 뭐라고? 낚시. 그런데 지금 산에 가서 하지 않는 건 뭐야? 욕기죠. 욕기라는 것은 뭐라고? 목욕이라고 그랬어. 목욕은 내일 하자 그랬으니까 산수국인과 관련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욕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음주 치용이 나오는데 산에 가서 이제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술판 버려놓고 한잔 해야 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음주 치용을 갖다 얘기하는데 갓 깨어 익은 술을 갓 담아서 익은 술, 금방 담아서 익은 술을 갈근으로 걸러놓고 술을 갖다 예전에 담을 때는 지금은 여러분들 병에 이렇게 술이 담겨 나오지. 그런데 예전에는 술을 갖다가 다 그냥 손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술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그 술을 걸러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걸러낼 때 쓰는 게 바로 천인데 그게 갈건이란 천이에요. 그래서 갓 담아서 익은 술을 그 천으로 잘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꽃나무 가지 꺾어서 수 놓고 먹겠다는 얘기는 술을 한 잔 먹고 그냥 먹었다라고 하지 말고 술 한 잔 먹고 옆에 있는 꽃을 꺾어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한 잔 먹었다 표시하고 또 한 잔 먹고 또 꺾어가지고 또 한 잔 이렇게 먹었다고 표시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수를 놓고 먹겠대요. 이 숫자는 셈 숫자야. 숫자를 갖다가 세면서 먹겠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술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한 잔 먹고 꽃나무까지 꺾어서 하나 놓고 또 한 잔 먹고 꽃나무까지 꺾어 하나 놓고 이렇게 셈을 세면서 먹겠다 이거죠. 이런 게 바로 뭐가 돼요? 풍요하고 낭만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시면 그 술을 갖다가 많이 먹게 됩니다. 물론 술을 많이 먹는 건 좋진 않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한두 잔쯤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다고 어떤 녀석은 또 이렇게 내가 얘기하니까 뭐야 고등학교 때인데 술을 갖다가 지들 맘대로 한두 잔 해도 괜찮다 해가지고 먹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술을 먹을 때 이렇게 그 MT 같은 데 가서 술을 먹을 때 한번 꽃나무 가지 꺾고 수놓고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 흥취도 있고 좋을 거야. 근데 한 번만 해야 돼요. 여러 번 하면 왕따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그 밑에 보면 화풍이 건덕 불어서 녹수를 건너오니 봄바람이 살살 불어와서 그 시냇물을 갖다 건너온대요. 따뜻한 바람이 살살 불어와서 시냇물을 건너오니 청량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라고 했는데 이 구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푸른 향기는 내 술잔 속으로 빨려 들어간대. 그 푸른 숲에
푸른 숲의 푸른 향기가 내 술잔 속으로 떨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그랬거든. 낙홍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빨간색, 그러니까 홍자가 붉은 홍자니까 낙홍이라는 것은 그 꽃잎이야. 꽃잎의 색깔은 내 옷 속으로 스며든다 그런 얘기야. 꽃잎의 그 떨어지는 꽃잎의 그 색깔이 내 옷 속으로 스며든다 그런 얘기니까 결국 푸른 산은 내 술잔 속으로 빨려들고 그 다음에 빨간색 꽃잎들은 내 옷 속으로 빨려드는 거니까 나하고 산하고 나하고 꽃하고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뭐 되고 싶은 거야. 그래 동화되고 싶은 마음을 갖다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사 2번과 본사 3번에서는 산수 구경 가자. 즉 산에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본사 3번에서는 이제 산에 가서 술 한잔 하고 이제 이렇게 풍류와 낭만을 갖다 즐기면서 자연과 동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본사 네 번째 이제 내과에서 취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정리 좀 할게요. 본사 네 번째는 내과에서 취락인데요. 준중이 비었거든 날다려 아래어라. 술동이야. 준중은 술동이가 비었거든 날 다려. 다려도 고전문학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나에게 알려달라 그런 얘기야. 술이 비었으면 나에게 얘기해라 그런 얘기예요. 소동 아예 다려서 소동. 뭐 소동이라는 것은 뭐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 애들에게 애들 다려. 아까 다려가 뭐라고 그랬어? 뭐뭐 애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심부름꾼 아이들에게 주거에 술을 멀어서 술집에 술이 있는가 물어보겠다 이거야. 응? 술집에 술 있냐 물어가지고 어른은 막대기 짚고 아이들은 술을 메고 어른은 누구야? 양반들이야. 예전에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양반들이 일을 하지 않고 누가 일을 해요? 종들이 일을 하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막대기 짚고 이때 아이들 그러면 애들을 뜻하는 게 아니야. children 어린아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분꾼들 종들이야. 종들은 술을 메고 미음안부에서 천천히 걸어서 미음안부하다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겠다는 얘기야. 그럼 시냇가로 간다는 이거죠. 그러면 술이 비었거든 술집에 술을 물어서 술을 들고 어디로 간다 이거야? 시냇가로 간다 이거잖아. 그지? 그럼 시냇가에 가서 명사 좋은 물에 명사 좋은 물 깨끗한 물에 명사 맑은 물이죠. 이 명자가 맑은 명자니까 맑은 물에 좋은 물 그랬는데 이 좋다라는 것은요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좋아하다라고 할 때는 중세국어 즉 조선시대 국어에서는 디귿자를 써가지고 교타라고 쓰거든요. 도타, 교타 이렇게 쓰거든. 근데 여긴 지읒자를 썼으니까 좋은 물 할 때 이때는 뭐라고? 깨끗하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해서 맑은 물에 좋은 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맑은 모래와 깨끗한 물에 이렇게 해석해야 돼. 맑은 모래와 깨끗한 물에 잔을 술잔을 내 술잔을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워시 씻어서 부어 들고 알겠지? 그러면 시냇가에 앉아서 그 시냇가의 깨끗한 모래와 맑은 모래와 깨끗한 물에다가 술잔을 갖다 잘 씻어서 뭐를 부어들까? 거기다 술을 갖다 부어들고죠. 그지? 그러면 시어하고 부어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목적어는 뭐가 돼? 술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겠죠. 술을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그 냇물을 갖다 굽어봤더니 푸른색 냇물을 굽어보니 그 냇물에 떠오는 게 뭐래? 복숭아 꽃잎이래. 도화가 아까 복숭아 꽃잎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글의 작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앞에 보이는 매라는 건 산을 뜻하는 거고요. 저 산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보니까 이상한 깨끗한 향기가 나는 거야. 그래 딱 눈을 떠 보니까 시냇물이 흘러오는데 거기에 복숭아 꽃잎이 이렇게 축축축 떠가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하도 이상한 향기가 나고 그래서 묘한 기분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 복숭아 꽃잎이 떠오는 쪽으로 막 올라가 봤다네. 올라가 보니까 거기가 어디요? 무릉도원이 나타난 거예요. 이상세계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인가 잘 놀다가 속세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왔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믿겠냐? 안 믿지? 그래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한번 찾으러 가보자. 그거 찾으러 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찾을 길이 없었다 이거죠. 찾았지를 못했대요.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고전문학의 상투적으로 나오는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데 시냇물이 나오고 거기에 복숭아 꽃잎이 떠온다 그러면 뒤에는 뭐 나오냐면 무릉도원 이상sek이 나온다. 암기하세요.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글의 작가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술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꼴짝꼴짝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시냇물에 뭐가 떠온대? 복숭아 꽃잎이 떠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바로 그 복숭아 꽃잎이 떠오는 데가 무릉도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앞에 있는 산이 무릉도원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분사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송간 세로에 두 개나를 갖다 붙여들고 그랬는데 송간 소나무 사이야. 소나무 사이에 세로라는 것은 세자가 아까 가늘 세자라고 그랬지. 로자는 길로자야. 그러니까 소나무 사이에는 작은 길 등산로가 되겠죠. 등산로에 두 개나를 갖다 붙여들고 두 개나는 진달래꽃이야.
진달래꽃을 갖다가 움켜잡고 부여잡고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등산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그죠? 등산할 때 우리 어떻게 하냐? 등산할 때 옆에 있는 돌도 잡고 올라가고 나무도 잡고 올라가고 막 그렇게 올라가잖아. 지금 이 사람도 지금 뭐야? 등산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위로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달래 꽃을 갖다 움켜잡고 움켜잡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봉두에 급히 올라서, 봉두라는 것은 뭐냐면 산등성이 아니 산 꼭대기예요. 두자가 머리 두자니까 산 꼭대기에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그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봤다 그런 얘기야. 그랬더니 마을이 천천말락이 마을이 펼쳐져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 상충곡은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에서 멀어져 가지고 자연 속에 사는, 그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기 쉬운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충곡에 나타난 자연과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제목을 보면 산에서의 취락이라고 돼 있지만 산과 자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 속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본 게 뭐야? 마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산과 마을을 갖다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자연은 인간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의 자연이 아니라 인간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자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충곡의 자연과는 인간 세상에서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갖다 보여준 그런 자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오타냈네. 여기 3 플러스 자연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아니죠. 인간 플러스 자연으로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의하시고요. 연화의 1위는 안개와 노을입니다. 안개와 노을은 금수를 채편난다 그랬는데, 이 금수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비단금자에다가 비단 숫자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을이 됐나? 이렇게 해석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안개와 노을의 색깔이 마치 뭐처럼 비단을 갖다 펼쳐놓은 것 같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금수는 가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를, 앞에 있는 연화일이의 색깔을 갖다가 금수에다 빗댄 거예요. 그냥 알겠죠? 절대로 이걸 가을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응? 조심하고.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의할사. 엊그제 검은 들판, 그 검은 들이라는 것은 겨울 들판이죠. 겨울 들판에 봄빛 파릇파릇한 새싹도 넘쳐나는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사 부분 가겠습니다. 결사는 안빈 낙도를 다루고 있는데, 이 안빈 낙도의 뜻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빈이라는 낙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자연에서 욕심 안 부리고 소박하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게 안빈 낙도거든요. 자, 보세요. 공명도 날거리고, 공명도 날거린데, 공명도 날 싫어한대요. 그 다음에 부기도 날거리니, 부기도 날 싫어한대. 근데 여러분 여기 공명도 날거리고 그 다음에 부기도 날거린다라는 이 표현 있죠. 이것은 일종의 시적 허용입니다. 시적 허용이라는 게 뭐야? 시기 때문에 문법을 갖다가 파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실 내가 공명을 꺼리고 내가 뭐를 꺼리는 거야? 부기를 꺼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문법적으로 맞죠. 왜? 우리나라 문장 구조상 물건이 주어, 물건, 무생물이 주어가 앞으로 나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공명이 날 꺼리고 부기가 날 꺼린다라고 표현해서 사실은 안 맞잖아요. 물주구문을 쓰고 있죠. 이 공명이라는 것도 물건 주어고 부기라는 것도 물건 주어인지, 그지? 그럼 만약에 원래 잘 쓴다면 어떻게 써야 돼? 내가 공명을 꺼리고 내가 부기를 꺼린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근데 물건들을 전부 다 앞으로 빼놨잖아요. 그러면 문장 구조상 봤을 때 우리나라 문법 구조에 잘 안 맞죠. 그지? 그러니까 문법을 파괴했다 이거야.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거지. 선생님 이게 왜 시적 허용입니까? 이게 시예요? 가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가사는 시가 문학이에요. 시입니다. 시. 사음부로 이루어져 있죠. 그 가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앞에서 선생님이 가사문학 개관이라 그래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가사는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야. 시야. 노래로 불려진 작품이에요. 청풍명월밖에 어떤 벗이 있을 것인가? 청풍명월밖에 어떤 벗이 있을 것인가? 자연밖에 친구가 없다 그런 얘기니까 나는 얘들을 친구로 삼지 않겠다 이거죠. 공명과 부기는 다 버려버리고 자연만 친구로 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편우왕하면서, 단편우왕은 안빈낙도와 똑같은 뜻이에요.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흐트냄, 허틀어진 생각,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 생각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이 흐트냄이 뜻하는 두 가지가 뭐가 될까? 그래, 공명하고 부기 두 가지, 이거 하지 않겠다 이거죠. 아무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아무타 백년 행락이 내 한평생이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겠느냐. 이게 좋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사 부분에서는 안빈낙도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갖다 담으면서 작품이 끝나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게 뭐라고요? 상춘곡이라는 정국이님의 작품입니다. 자, 작품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자, 상춘곡 볼게요. 봄을 맞이하는 노래라고 그랬죠. 첫 번째 서사 부분에서는 뭐라고? 자연에 묻혀 지내는 즐거움.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자연에서 한번 내가 즐기는데 어떻게 즐기는 건 봐라. 내가 풍을 주인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이 풍을 주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본사 1번으로 내려가면
봄의 흥취를 갖다 즐기는데 주의할 것은 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갖다 뭐에 빗댔다고? 오다고 그림에 빗댔다고 주의하시고요. 또 내려와서 그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 숲을 속에 울고 있는 새는 바로 뭐라고 감정이입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새가 바로 자신의 감정이입되니까 물화일체고 그 다음에 한가로운 가운데 즐기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본사 2번하고 본사 3번에서 다루는 내용은 산수 구경 가자라는 얘기죠. 산에 놀러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 나물도 캐고 낚시도 하고 놀자 이거예요. 다만 조심할 것은 목욕은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본사 3번에서는 술을 먹고 노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노는데 그냥 놀지 않고 꽃나무까지 꺾어가지고 샘을 세면서 먹겠다. 풍요와 낭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하도 놀다 보니까 이런 푸른 향기들은 내 옷 속 잔속으로 스며들고 꽃잎의 그 붉은 모습은 내 옷 속으로 스며든다 그래 자연과 동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사 네 번째에서 보면 시냇가로 가죠. 그래서 술을 갖다 부어들고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그 시냇물에 뭐가 떠온대? 복숭아 꽃잎이 떠온대.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라 이거야? 무릉도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본사 다섯 번째에서는요 인간과 자연이라고 그랬죠. 이거 쌤이 지금 오탄했는데 고칠게요. 인간과 자연의 이런 부분에 조화로운 어떤 자연관이 보입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뭐가 보인대? 마을이 보인대요. 근데 그 마을이 보인다 그랬으니까 두 개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어떤 모습이 보인다 이거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금수라는 단어. 이 단어는 좀 조심하라는 얘기야. 왜? 안개와 노을이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 그런 얘기지. 이게 가을이 되었다고 해석하면 가을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조심하고 맨 마지막에 결사 부분 안 빈낙두고요. 시적 허용된 부분 잘 이해하시고요. 왜? 공명과 부기는 물주니까 물건 주어니까요. 자 이것은 이 작품에서 뭐라고 돼 있어? 흐트네음이라고 돼 있고 안빈낙도라는 부분은 단편호황의 삶을 살겠다 그런 얘기죠. 소박하게 살겠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